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66쪽 제4절 비유동부책. 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관련한 개정 과목을 어디까지 정리했느냐 하면은 자산 모두 정리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고요. 자산 다 끝나고 지난 시간에 부채로 들어와서 부채의 유동부채를 다 정리했습니다. 매입채무, 외상매입금과 지급음, 그 다음에 일반 채무로서 미지급금, 또 미지급 비용, 예수금 등등 유동부채 개정 과목 몇 가지 정리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동부채 개정 과목, 그다음에 이제 그 비유동부채인 장기차입금을 유동성 대체 분개하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유동부채 다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유동부채인 사채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유동부채, 사채. 자, 우선 비유동부채란 무엇이냐 하는 거 정리해 보면은 비유동부채라는 것은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를 우리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내인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죠. 네, 비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상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부채를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첫째, 사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개인 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서 사채는 개인에게 돈을 빌린다 해서 사채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은 그 사채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돈을 차입한다 하는 그런 사채가 아니고, 어, 우리 이 비유동부채로서 사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은 어떤 것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 법인이죠. 법인인 주식회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채무증권. 채무증권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한 증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유동부채의 사채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채권자에게 뭘 지급해요?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때에는 원금을 상환해주는 증서입니다. 자, 사채의 발행 및 현금의 흐름이라는 그림을 한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채는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년이다. 자, 사채는 그 기간이 말이죠. 3년이 일반적인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자금 조달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자, 즉 회사가 사채임을 증명하는 사채권을 발행해 주고 만기까지의 기간 동안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비유동 부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회사의 사채를 매입해 준 회사나 개인을 사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니까 채무자인 셈이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즉 현금을 받고 뭘 발행했어요? 사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사채권자에게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사채권자는 이제 돈을 우리 회사에 빌려준 셈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 사채에 표시가 돼 있어요. 몇 퍼센트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그리고 언제 지급하겠다라는 기간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자를 매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채에는 만기가 있어요.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 되는 날 그 원금, 액면에 표시되어 있는 원금이 있어요. 액면 금액만큼을 원금을 상환하게 해줍니다.
돌려주죠. 그래서 사채권자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냐면 바로 요 이자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자 소득. 그리고 발행회사인 법인은 우리가 이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 좋은 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채의 발행이라는 건. 자,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사채의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액면 그대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액면 금액이란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이에요. 사채의 표면에 기재된 금액.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경제적으로는 만기일에 상환할 금액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액면에 표시된 금액만큼을 만기 때 채권자에게 상환한다는 것입니다. 사채 발행자는 바로 이 액면 금액을 만기일에 사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 액면 금액만큼을 상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채에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액면에 이자율을 적어 놓습니다.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액면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다. 자, 액면 이자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 지급 이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얼마만큼의 이자를 지급해야 되느냐, 실제 지급하는 이자가 바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액면 금액 곱하기 표시이자, 액면 이자율 이걸로 지급해 줍니다. 자, 그러면 4번 사채의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냐? 네, 액면 이자율과 또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 투자 대중들이 사채 구입 대신에 다른 곳에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은 표시 이자율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다를 때는 사채는 할인이나 할증 발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예를 들어 만일 표시 이자율이 10%인데 시장 이자율이 연 15%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이 사채를 액면 금액에 구입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10만 원짜리 사채다. 그거를 10만 원에 사겠느냐 하는 겁니다. 빌려주겠느냐 이런 말이 되죠. 왜냐하면 표시 이자율이 연 10%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이 바로 표시 이자율로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시장 이자율은 15%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돈을 빌려줄 리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인 발행하게 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우리가 9만 8천 원 또는 9만 6천 원 또는 9만 5천 원 이렇게 할인해 가지고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할인을 언제까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채로부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채를 사주는 투자자가 연 15%의 투자 이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원금을 깎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이자율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은 사채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만일 표시 이자율이 연 12%인데 시장 이자율이 8%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이 사채가 액면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도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기업도 즉 법인도
은행에서 빌리면 8%인데 우리가 그 채권을 발행하면 12%라면은 손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액면가를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10만 원보다 더 높게 10만 5천 원 또는 11만 원 이렇게 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 따라서 발행자는 사채를 할증 발행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채의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할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 투자자는 계속 이 사채를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할인 또는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를 제거하여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시장 이자율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채를 발행할 때는 우리가 액면 금액 그대로 발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대부분은 할증 발행을 하고 또는 할인 발행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할인 발행했다는 것은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이고 할증 발행했다 하는 것은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우리 표시 이자율보다 낮을 때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이자율과 사채 발행 금액과의 관계 이자율과 사채 발행 금액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쭉 읽어봤던 거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인 발행은 언제 하느냐 하면은요. 이 부등호를 보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보다 시장이 더 높아요. 그럴 때는 할인 발행합니다. 또 액면 발행할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이자율이 똑같을 때예요. 시장 이자율과 액면 표시 이자율이 같을 때. 그다음에 반대로 또 할증 발행하는 경우는 언제냐? 더 높게 발행할 때는 우리가 표시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클 때입니다. 예,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보시겠습니다.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 사채 발행 시 발행 회사는 사채 계정을 만기에 상환할 액면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언제나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만 할인 발행이나 할증 발행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합니다. 할인 발행 시에는 이 어떤 개념 과목을 쓰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 할인한 만큼의 금액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리고 이 계정은 사채의 잔액을 빼주는, 즉,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차감 계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반대로 동그라미 2번. 자, 할증 발행 시. 할증 발행 시는 액면 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하겠죠? 그러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계정 과목이 뭐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아까 할인 발행할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할 때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인 거죠. 개념 과목이 좀 길지만 어렵지는 않죠. 그리고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액면가에다가 어떻게 해요? 가산하는 계정이다. 더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 회계 처리, 예, 발행자의 회계 처리를 한번 보시죠. 왼쪽 것이 발행자의 회계 처리입니다. 자, 액면 발행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XX 대신에 10만 원짜리 사채라고 볼게요. 액면 발행이라는 것은 사채권자에게 10만 원짜리 사채를 주고 발행해 주고 그러면 대변의 사채 10만 원, 비유동 부채의 증가죠. 그리고 사채권자로부터 현금을 받죠. 10만 원만 받으면 돼요. 액면 발행이니까. 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액면 발행을 했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사채 금액이 똑같습니다.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 증가. 자, 두 번째 할인 발행 시 사채 발행자의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액면 금액이 10만 원 같으니까 사채는 언제나 액면가로 기록해요. 네, 대변에 10만 원 부채 증가입니다. 자, 그런데 할인을 얼마 했냐면요. 1,000원. 네. 네, 우리가 네, 계산하기 편하게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을 어떻게 기록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기록한다. 1,000원.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대변에 있는 사채의 가산 아니야 차감 계정이니까 예, 이때 사채의 장부 금액은 99,000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현금은 얼마 받을까요? 99,000원 받았습니다. 자산이 증가한 이 99,000원만큼이 사채 발행 시의 장부 금액이에요. 자,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감 계정을 뺀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시에 보겠습니다. 할증 발행이라는 것은 액면가 10만 원짜리를 더 높은 가격에 발행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10만 1,000원에 발행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의 사채는 항상 액면가예요. 대변의 사채는 항상 액면가. 자, 차변의 현금은 10만 1,000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1,000원은 뭘로 인식하느냐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합니다. 1,000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인식합니다.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의 가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요 할증 발행 시에 지금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만 1,000원이다. 가산 계정까지 더해서 10만 1,000원이다 이래야 되고요. 할인 발행 시에 지금 발행 시점에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할인 발행 차금은 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99,000원이 지금 발행 시 사채의 장부 금액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액면 발행 시에 장부 금액은 얼마예요? 액면 금액과 같아.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매입자 입장이니까, 채권자 입장이니까 사채를 사면 그 사채를 매입한 회사는 뭘로 인식할까요? 자산으로 인식하죠. 그래서 그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으면 만기 보유 증권. 아니면 중간에 아마 자금 사정 때문에 언젠가는 팔 거야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예, 둘 중에 하나로 자산 잡으면 돼요. 예. 구입한 가격으로. 말하자면 발행한 가격에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사채 매입자는 우리가 자산에서 만기 보유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 그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여러분 정리했죠?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는 비유동 부채인 사채를 공부하니까 사채 발행자 입장에서 사채 발행 시 회계 처리를 정리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되느냐? 아까 설명에서 나왔습니다. 액면 발행을 했다 그러면 비유동부채의 사채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예, 10,000원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XX가 10,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할인 발행 시에는 이제 비유동 부채의 사채 밑에 이게 차감 계정이 하나 만들어져요. 사채는 10만 원, 아까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사채 10만 원이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해가지고 옆에 여기가 99,000원 이렇게 장부 금액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할증 발행 시다. 그러면 비유동 부채의 사채에 액면가는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근데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1,000원 기록이 돼가지고 이 자리가 이제 장부 금액인데 여기에는 10만 1,000원이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차감 계정과
또는 가산 계정으로 어떻게 표시되는가 그 형식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사채에 대한 설명이 우리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예요. 나중에 이제 TAT 2급으로 또는 TAT 1급으로 가면은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을 결산 때 이자를 지급하면서 상각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상각을 하고 또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때의 회계 처리까지 여기서 이어서 더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FAT 1급의 교재에서는 여기까지 사채를 발행할 때 회계 처리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십니다. 자, 다음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으로 장기 차입금. 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장기 차입금은 이미 언급이 됐었죠. 우리가 유동부채의 그 유동성 장기부채 그걸 공부할 때 장기 차입금이 나왔었습니다. 장기 차입금은 우리가 처음에 차입할 때 대변의 장기 차입금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 결산 때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달하는 그런 결산 시점에서는 장기 차입금이 차변해 와서 부채가 없어지죠. 대신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장기 차입금은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가 있지만은 언젠가 결산할 때는 이 장기 차입금이 상환을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산일로부터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달하는 그 결산 시점에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유동 부채로 자주 나올 수 있는 뭐 개정 과목이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비유동 자산에서 언급이 됐었죠. 임차 보증금. 거기에 상대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세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부동산 사용을 계약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받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임대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상환해 줘야 돼요. 즉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상환이라는 건 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기간을 우리가 보통 2년, 5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동 부채로 분류된다. 한번 그 회계 처리 흐름을 보시면은 임대보증금을 계약하는 날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보증금, 부채 증가 잡습니다. 자, 약정일에 임대료를 받아요. 그러면 임대료는 이제 월세가 되는 거죠. 월세. 그래서 임대료라는 수익이 발생하고요. 차변의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임대차 기간 3년간 계약 기간이 있었다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건물을 회수하겠죠. 돌려주고. 자, 임대보증금이 이때 부채가 감소합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를 했다 그러면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이라는 비유동 부채는 처음에 계약할 때 부채가 증가했다가 계약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정리가 끝나면은 우리가 임대보증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에 와서 감소된다. 이런 흐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으로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비유동 부채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다 그러면 여러분 퇴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퇴직금. 그거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은
퇴직금을 충당해 두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보면은요,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즉, 종업원을 채용해요. 그래가지고 종업원이 1년 이상의 그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자, 종업원들의 퇴직금을 결산 때 다 계산을 합니다. 결산 때. 그걸 우리가 퇴직금 추정액이라고 그래요. 추계액, 추계. 퇴직금을 추계한다 이거.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의 퇴직금을 가령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뭐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계산해 가지고 합계를 내봅니다. 그것이 만약에 5억으로 계산이 되었다 그러면 5억만큼 부채를 잡아놔야 돼. 그 부채 이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것입니다. 예. 왜 비유동 부채냐 하면은요. 우리가 퇴직자라는 게 어느 날 1년 안에 27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사이에 전 직원이 다 퇴사할 일은 없잖아요. 예, 회사에 무슨 큰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이게 보통 우리가 부채를 잡아놨지만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천천히 지급이 되는 거죠. 27년도에 뭐 조금 나가고 그다음에 28년도에 또 조금 나가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 여충당 부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요 내용 한번 볼까요? 회사가 퇴직급여 규정 등에 의하여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개정 과목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시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에 기입한다. 부채니까.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변에 기입합니다. 부채를 이제 지급했으니까 감소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설정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 분계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 그리고 밑에 종업원 퇴직시라는 것은 우리가 결산 끝나고 그 뒤에 수시로 어쩌다 한 번씩 수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만약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요. 차변은 이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제 퇴직자가 나가게 됐으니까 우리가 의무를 다했죠. 퇴직금을 지급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퇴직금의 충당 부채도 있습니다만은 이 퇴직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죠. 지금 현재는 300인 이상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퇴직연금에. 뭐 어젠가 그제 뉴스에 제가 우연히 본 것 같은데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300인 이상 말고 모든 그 사업자로 다 확대 적용할 거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법률 개정이 있어야 되니까 좀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이제 300인 이상 기업이 의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연금이라는 것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퇴직금 예상액만큼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금융회사에 연금을 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퇴직급여를 거기다 지급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생명에 연금 가입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다가 우리가 종업원들의 퇴직급여 예상액만큼을 연금으로 납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업원에게 완전히 지급을 해줘서 종업원이 관리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종업원이 이제 실제로 퇴사할 때
삼성생명에 만약에 가입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일시불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연금 형태로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걸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그런 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금은 그렇지 않고 회사가 예, 회사 통장으로 그냥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충당을 위해서. 예.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은 하나의 회계상의 개정 과목인 것이지 예, 만약에 우리 퇴직금 추계액을 예상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회사 퇴직금이 5억 원이다 해서 이게 부채를 설정을 해 놨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할 때 돈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채를 이행할 능력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만큼의 자산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거죠. 예, 그게 이제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따로 금융회사에 그 금융 상품으로 이렇게 가입하는 연금도 있어요. 그거는 종업원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이 만약에 퇴사를 한다 그러면 그 연금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지급을 하려고 미리 저축을 해 놨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TAT 2급을 여러분이 만약에 이어서 공부를 이제 올 하반기에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그 다음 교재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FAT 1급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장기 미지급금. 우리가 미지급금 하면은 유동부채잖아요. 회사가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 또는 회사가 뭐 비품 같은 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게 다 미지급금이거든요. 외상이나 카드로 구입한 거. 그런데 장기 미지급금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카드로 뭘 사면 카드 결제가 언제 일어나요? 그 다음 달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유동부채예요. 그런데 장기 미지급금은 카드 거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밑에 보실까요?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입 외에 외상 거래인데 비품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는데 대금을 1년 후 이후 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게 장기 미지급금이라는 거죠. 장기 미지급금 실제 거래에서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라고 했으면 직원들 회식을 했다 하는 게 이제 복리후생비잖아요. 앞에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팀들 회식을 하고 사장님 요 식사값을 26년 2월 달에 밥을 먹으면서 27년 2월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 장기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런 비유동 부채가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 계정인 부채 계정을 다 정리했어요. 오늘 비유동부채 정리함으로써 이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개정 과목과 그것의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부채의 증가는 어디예요? 부채 계정 대변입니다. 부채를 상환하면 어떻게 돼요? 부채 계정 차변입니다. 아시죠? 거래의 판료서. 부채 증가는 대변, 부채 감소는 차변. 그러니까 부채를 부채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변에 기입해야 돼요. 외상매입금이 발생했다. 외상매입금 대변. 자, 외상매입금을 상환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차변. 예. 카드 대금.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 미지급금 대변. 자, 카드 대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미지급금 차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부채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본 계정을 보겠습니다. 자본. FAT 1급에서는 자본에 관한 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해요. 네. 나중에 여러분이 TAT 2급이나 TAT 1급까지 갈 때를 대비해서 자본 계정의 기초를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FAT 1급만 준비한다면은 시험을 대비해서 뭐 자본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건너뛰어도 될 정도로 자본 거래를 시험에서 FAT 밑에 2급은 말할 것도 없고 FAT 1급도 거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 나온 게 이 자본 거래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자본에 대한 설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네, 자본은요, 등식으로 말하면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이다. 법인 기업의 자본금, 법인 기업에서는 자본이 5가지의 항목이 있어요. 개정 과목은 아니고 항목. 우선 5개의 항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항목, 법인의 자본은 자본금. 이거는 항목이기도 하고 개정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암기사항이었죠. 아,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저 앞에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에서 자본과 관련된 표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좀 외웠으면 좋겠다. 다시 나오죠. 자본금. 자, 자본이라 법인의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자본금은 계정의 항목이면서 계정 과목입니다. 자,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에 발행 주식수를 곱한 것이다. 액면 금액이다 이거. 액면 금액. 액면 금액. 그것을 자본금으로 표시합니다. 발행 주식수가 만약에 10,000주이고 액면 금액이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자본금은 액면 금액 1,000원 곱하기 주식수 10,000주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자, 밑에는 주식 발행시라고 했는데요.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 분계가 이렇게 돼요. 현금 발행하며 액면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의 경우에 자본잉여금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주식 발행 시에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액면 발행은 우리가 발행한 현금이 들어오는 금액이나 자본금 금액이 같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이 있을 때를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의 항목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예. 자, 개념 과목 이름이 재밌게 생겼는데요. 주식 발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주식 발행한다는 거예요. 초과금은 뭐냐면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액면 금액을 초과한 금액. 그래서 개정 과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고 이것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이라는 말은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의미로 이익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익. 주주와 법인 간에 주주와 회사의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봤다. 이익을 냈다 이 말이에요. 잉여금.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법인이 주식을 누가 사줘요? 주주가 사주는 거잖아요. 주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액면 발행을 했을 때는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아무런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자본금이 지분인데 그 지분만큼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지분만큼만 돈을 받았으므로 이익 난 게 아니라 주주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딱 본전 거래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건 뭐냐? 액면금의 가령 5천 원짜리를 7천 원에 발행하게 되면은 법인이 2천 원 이익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그 잉여금이 2천 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자본잉여금이라고 하고 주식 발행 시에 잉여금이 나왔다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래요. 자, 설명을 또 밑에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네, 여기 분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현금 발행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현금 출자, 이건 현금 발행이라고 보시고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대변의 자본금이 주식의 액면 금액인데 5천 원짜리 하나를 발행했다고 볼까요? 액면가 5천 원이에요. 그런데 현금 7천 원을 받고 발행했어요. 그러면 법인이 자산이 7천 원이 증가하죠. 자, 2천 원이 뭐냐면 주식의 액면가보다 초과 발행한 게 2천 원이에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2천 원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자산 증가가 7천 원, 대변의 자본 증가가 7천 원인데 대변의 자본은 항목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자본금이고 밑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예, 대변이 두 개 다 자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본금은 액면가로만 표시하기 때문에 할증 발행했을 때는 뭔가 개정 과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표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에서 아주 대표적인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이니까 꼭 이걸 우리가 유상증자시 기본 회계처리라고 그래요. 이거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 자, 그 밑에 감자 차이까지 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감자는 아까 위에서 증자라는 유상증자 하면서 증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증자.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이 말입니다. 증자의 설명은 증자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걸 증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괄호 2번에 감자는 무슨 뜻일까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걸 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발행한 주식을 없애버리면 감자가 되겠죠.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주식을 우리가 소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주식을 주주에게로부터 법인이 사들입니다. 사들여 가지고 소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이 없어졌죠? 예, 그러면 감자가 일어났어요. 그걸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유상감자를 하면 주주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 그 회사의 자산은 그대로인데 주식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1인당 지분이 커지는 거예요. 예. 주식 한 주당 지분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이 이익이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형편이 좋은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시켜 줍니다. 그러면 주주는 가만히 있어도 무슨 뭐 돈을 받고 안 받더라도 돈을 받지 않더라도 즉
유상증자를 받지 않더라도 자기 지분이 커진 거예요. 자기 지분이. 그래서 간접적인 그 증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감자 차익 보겠습니다. 자본금 감소 시, 감소라는 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즉 감자하면서 이익을 봤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네. 감자하면서 이익을 봤다. 한번 밑에 내용을 보시면 분계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상 감자할 때 액면 금액이 더 크다. 취득한 금액보다. 예.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본금이 아까 5천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아까 발행했던 것을 다시 법인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표시합니다. 액면가로. 그래서 5천 원 자본금이 차변에 와서 감소해요. 사서 소각했으니까. 차변에 자본금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에 샀냐면 4천 원에 샀어요. 법인이. 그러면 주주에게 처음에 5천 원에 발행했는데 아까 6천 원에 발행했나요? 네, 하여튼 그 주식 발행 초과금 빼고 우리가 액면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액면가 5천 원짜리를 4천 원에 샀어요. 그 법인이 이익을 봤죠? 이때 이익은 감자하면서 이익을 봤다 해서 감자 차익이라고 이렇게 이뤄.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그래서 감자 차익 1,000원을 인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 자본 감소 5,000원, 대변에 자산 감소 4,000원, 자본 증가 1,000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자본금은 자본 감소 5,000원,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4,000원, 대변의 감자 차익 1,000원은 자본 증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자본 증가가 1,000원이 있지만 여기서 5,000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걸 합산 처리하면 자본 감소 4,000원이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자산도 4,000원 감소하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본 거래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상거래하고 좀 다르죠. 상거래라는 것은 거래처인 매출거래처나 매입거래처와 우리 거래처 간의 어떤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래가 상거래이고 지금 이 자본 관련 개념 과목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본 거래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본 거래라 하는 것은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우리가 자본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본이 조정된다는 것은 대체로 자본이 차감되는 성격을 말해요. 차감이라는 건 자본이 감소한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자본잉여금은 자본이 증가되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대변에 표시합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하는 자본 조정은 차변에 나오는 거예요. 자본을 차감시키는 그런 성격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